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수임하고 나서 바로 어떻게 진행했냐면, 정재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위 빌라왕, 깡통전세, 전세 사기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경험한 사건을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행한 사건은 부산 지역에 다수의 빌라를 소유한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2억, 3억 정도를 지급한 사건입니다. 임대인은 제 의뢰인들 뿐만 아니라 수십 명의 그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아서 갑자기 잠적해버렸습니다. 그 빌라에는 선순위권자, 그러니까 근저당권자가 있었는데 은행이라든지 새마을금고로부터 이미 대출을 받아서 선순위 담보권자가 있었습니다. 이 제 의뢰인들이 계약한 빌라는 시세가 3억 정도였고 보증금이 1억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2억 정도가 비게 되었는데 이미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정도의 선순위 담보권이 있었습니다. 이 3억 시세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좀 낮아지면 바로 내가 받을 보증금이 굉장히 위험해지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임대차 계약을 하고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잘 지내다가 이 임대인이 선순위 담보권자인 은행에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은행은 이 빌라를 경매에 넘겼죠. 아시겠지만 선순위 담보권자가 있으면 후순위 임차인은 선순위 담보권자의 경매 절차가 마무리되고 난 후에 그 낙찰인이 있겠죠. 경매에서 낙찰인. 그 낙찰인에게 자신의 집을 건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보증금을 다 못 받았다 하더라도 후순위 임차인들은 낙찰인에게 그 집을 인도해 줘야 되는 것이죠. 인도해 주지 않으면 낙찰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인도소송, 명도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강제로 쫓겨날 수 있게 되는 거죠. 통상 생각하기에 아니 시세 3억에 선순위 담보권 2억이 있으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집인데 왜 1억의 보증금을 놓고 계약을 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보통 이런 집을 빌라를 계약하러 가면 공인중개사 또는 그 보조인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2억짜리 선순위 의미 없어요. 이게 여러 담보권을 다 공동담보로 묶어놓은 거고 이 사람은 집이 많기 때문에 보증금도 못 돌려받는 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 돌려받게 되고요. 수요도 많고요. 그리고 세입자 쉽게 구합니다. 쉽게 찾을 수 있는 집입니다. 보증금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심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사회초년생 또는 이런 전세를 처음 계약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선순위 2억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걱정할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보증금 1억 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임대인이 이자를 제때 은행에 납부하지 않으면 바로 경매가 시작되고 경매가 낙찰이 되면 자기는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돌려받고 쫓겨나게 된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수임하고 나서 바로 어떻게 진행했냐면 일단은 임대인의 다른 빌라를 찾았습니다. 다른 빌라 중에 선순위 담보권이 적거나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는 부동산을 바로 가압류를 했습니다. 보통 가압류를 하면 법원에서는 가압류 청구 금액의 10에서 20% 정도를 현금으로 법원에 납부하라, 공탁하라 이렇게 명령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가압류라는 것은 판결이 나오기 전에 임시로 그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사 입장에서도 서류 심사만 한다. 다만 당신의 주장이 거짓말일 경우에 대비해서 공탁을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통상 10에서 20%의 현금 공탁을 어떻게 보면 예상하고 보통 가압류를 진행하는데 저희가 가압류 소장을 낼 때 어떤 식으로 소장에 썼냐면 이 사람들은 피해자다. 전세 사기 피해자고 사회초년생이다. 피해자에게 현금 공탁을 별도로 하라는 것은 굉장히 가혹하다. 지금 보증금이 1억 원인데 1,000만 원, 2천만 원을 별도로 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법과 정의에 어긋난다. 이렇게 저희가 어필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압류 소장을 접수하고 나서 일주일도 안 돼서 보증보험으로 전액 진행하라. 그러니까 현금 공탁을 하지 않고 10,000원 정도의 보증보험 증권으로 공탁이 가능하게끔 판사님이 명령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압류를 바로 진행하고
소송도 본안소송이라 하죠. 소장도 바로 접수를 했습니다. 부산과 경남 지방에 다수의 빌라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사기를 일으켰다는 걸 알고 바로 잠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장도 그 사람 주소지에 몇 번 송달을 했는데 송달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송달이 안 되면 공시송달이라고 해서 법원 게시판에 게시를 하고 얼마 안 있어서 전부 승소 판결이 나옵니다. 저희는 일단 몇 번 송달을 시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렇게 소송을 준비하고 있을 때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제가 이 법의 혜택을 좀 받았는데 어떤 혜택을 받았냐면 이 법은 이렇게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매 절차에서 쫓겨날 가능성을 어떻게 보면 배제하는 일정 기간 유예해주는 조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이 법을 설명드리면 임대인, 그러니까 전세사기 피해자의 가해자죠. 임대인의 의미에 대해서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대리인, 임대인을 위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자, 임대인의 의뢰를 받은 공인중개사, 다수 임대인의 배후에 있는 사람, 그리고 이런 사람을 지배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조직이나 사람, 그리고 허위의 인물을 내세워서 형식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조직이나 사람, 이런 거 모두 다 임대인 등으로 규율을 해서 이런 사람들을 내세워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까지 이 법의 규율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사망한 사람이라든지 노숙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줬다 하더라도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된 것입니다. 자신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해당이 되려면 이 법의 전세사기 피해자로 돼야 됩니다. 근데 그 피해자 요건이 몇 개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요건들은 하나만 갖추면 안 되고 모두 다 갖춰야 됩니다. 일단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3억 원이 초과되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전세 사기를 당했다 하더라도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소송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매를 중단시킬 수가 없고 별도로 소송을 받아서 그 임대인을 상대로 별도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자신이 소송을 해서 이기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매 유예라든지 이런 보호는 받을 수 없죠. 그리고 임대인의 파산, 회생 절차, 공매 절차 등이 개시되거나 다수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을 변제 못하는 피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내가 단순히 선순위권자 때문에 지금 보증금을 다 못 돌려받게 생겼다. 이런 정도로는 부족하고 뭐 선순위권자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된다든지 아니면 임대인이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내 보증금을 못 돌려받게 될 상황이 현재 목전에 닥친 게 입증이 되거나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 그리고 임대인의 기망 등으로 인해서 임대인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드러났을 상황이 의심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야 됩니다. 여기서 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 또는 임대인의 기망 등에 의해 보증금 반환을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상황,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 그러니까 고소를 하는 게 이런 상황을 입증하는 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받고 싶으시면 일단은 임대인을 전세 사기 가해자로 고소를 일단 해놓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보입니다. 이런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으려면 일단 법상으로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전세 사기 피해자 신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구청이라든지 시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청과 시청에서는 이런 자료를 취합해서 조사한 다음에 그 자료를 국토부에 넘기고 국토부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 심의위원회에서 피해자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토부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을 하면 이제는
전세 사기 피해자 입장에서 이제 권한이 생깁니다. 어떤 권한이 생기냐면,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진행 중인 경매를 일단은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중단이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순위 담보권자가 있기 때문에 그 경매가 이제 종료가 되고 낙찰자가 생기면 자신의 집을 낙찰인에게 인도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도증금을 다 못 받았어도 낙찰인에게 집을 인도해야 되는 것이죠.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이 되면 쫓겨나지 않고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계속 유예를 시킬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경매가 유예가 되고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내가 아직까지 전세 사기 피해 사유가 해소가 안 됐다. 아직까지 난 전세 사기 피해자다. 이런 걸 소명을 해가지고 다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의 특징적인 것은 이 피해자한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빌라 5억짜리에 보증금 3억 원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되면 그 빌라 5억짜리가 만약에 5억에 낙찰이 됐다. 그러면 통상적으로는 그 5억을 낙찰받은 사람한테 그 건물을 인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전세 사기 피해자면 내가 그 최고가 매수인과 동일한 가격에 내가 매수하겠습니다.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런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게 되면 나머지 2억 원을 지급하고 그 집을 매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세 사기 피해자 특별법은 그 매수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출을 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는 법률적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억 원이 부족한다 하더라도 대출을 받아서 그 집을 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 사기 사건을 보면 자신이 후순위, 그러니까 선순위권자가 있는 상태에서 후순위 임차인으로 들어간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집에서 쫓겨날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빨리 전세 사기 피해자 신청을 하고, 그리고 임대인 재산에 가압류를 하고 본안 소송을 제기를 해서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일단은 국토교통부에 문의를 일단 해보시고, 국토교통부에 문의가 잘 안 되면 지금 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지역의 시청, 구청에 일단 문의를 해보시는 게 우선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문의를 해본 다음에 자신이 그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일단 알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혹시 거기서 원하는 답변을 못 얻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